민주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한 7천 정도를 대출을 좀 못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 연락 손님 연락을 이번 랭킹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허조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데요. 적용이 오늘부터입니다. 보시면 정말 촘촘하게 대출이 제한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집값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정부의 집값 대책이라고 하면 보통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했고요. 또 공급 확대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촘촘한 대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집값에 상관없이 6억 원 한도를 정하는 건 정말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에 캡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상한을 정한 전례는 없었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규제 지역에 해당되거나 혹은 뭐 집값이 얼마 이상이거나 혹은 다주택자이거나 뭐 이런 식의 규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뭐 주택담보비율, LTV를 낮추거나 또 지금은 이제 소득 기준이 있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같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이제 줄이는 정책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한 바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제한적인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소득 상관없이 집값 상관없이 수도권 규제 지역이면 무조건 6억 원 이내로 주담대를 제한하겠다라는 건 이제 처음인 건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한을 둬서 총 대출 금액을 차단한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정부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강력한 대출 규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걸 제한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과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은 수도권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4억 1,9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을 살펴보면 수도권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13억 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자면 뭔가 고소득, 전문직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거다 이런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을 특정한다라고 본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20억 주택이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이제 20억 주택 정도에 한다면 예를 들면 강남권의 좀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 혹은 마포나 성동구 요즘에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요. 아주 수요가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뭐 현금 부자. 혹은 뭐 자산을 이제 뭐 증여를 받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 혹은 뭐 대기업 근로자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소득을 앞세워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이른바 강남 지역 등의 주택 매수를 하니까 결국 이걸 막기 위한 좋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저거는 아마 DSR 기준까지 다 중복해서 적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연소득이 1억 원이 좀 넘으면은 최대한 6억 원까지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DSR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소득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전문직 부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정말 10억 원 정도, 10억 원이 넘는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분들이 사는 지역은 보통 강남 혹은 예. 마용성 이런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팅한 대출 규제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잖아요. 6개월 이내 전입신고하도록 네.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실거주 위주만 거래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원정 매매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제 이들을 겨냥한 조치인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액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6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죠. 주택가격 수준,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이라든지 혹은 소득 대비 이제 그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6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힌트를 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에서 1분기 대출 현황을 보면 6억 원 이상 대출 받은 사람은 1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0% 미만의 소수가 집값의 과열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보고 6억 원을 캡으로 놓은 거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서울 주택가격 말씀드렸는데 평균 주택가격으로 보면 최근 이제 LTV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에서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 비율을 적용해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6억 받으려면 집값은 이제 단순 산술이지만 12억 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12억 원 언저리 정도면은 평균 가격 기준으로 봤었을 때 딱 성동, 마포 이런 지역들 해당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기도 하죠. 딱 이런 지역들을 타겟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사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28차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을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집값을 잡진 못했죠. 당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집값을 잡지 못했고 방금 사과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까지 넘겨줘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좀 추가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꺼번에 3개 조였습니다.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말해서 잽 먼저 날리고 시장 반응 보고 점점 더 크게 휘둘렀다면 이번엔 바로 스트레이트를 먼저 휘두른 거겠죠.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찔끔찔끔 대책들이 과연 주 원인일까? 저는 주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런 식의 이제 28차례 대책 발표했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양상들은 소위 말해 두더지 게임이었죠. 규제 하나 발표하면 우회 방법 찾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그래서 그때 신조어로 만들어진 게 똘똘한 한 채. 이런 현상들로 이제 결국에는 이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더지식의 어떤 그 찔끔찔끔 대책도 물론 실패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 원인은 일단 시장과 너무 이 대결 구도로 갔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 거기에다가 밸런스가 깨진 것. 공급 대책과 아니면 세금이나 대출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 나오면서 이런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깨졌고 이게 실패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첫 그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시작이겠죠. 앞으로 이제 다른 뭐 다음 달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대책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걱정은 그겁니다. 이 대출 규제만으로 지금의 시장의 어떤 주택 매매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정부의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가 갑작스럽다 보니까 어제 많은 직장인들이 오후 반차를 내거나 은행이나 부동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렇게 군사 정책 하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다음 날부터 바로 규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주택을 실수요자들만 지금 사다리 다 걷어차고 그냥 돈 많이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알아서 자유롭게 살라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양극화 이 수순으로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겠으면 빨리 진짜 오늘만 접수해도 내일 법조 되기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책 발표 이후 영업점막 문의가 쏟아졌으며 다음 주 예정된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야말로 보시다시피 정말 대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허주은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진행 중인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출 신청을 한 사람만 적용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할까 봐 미리 계약금 일부를 넣는 거잖아요. 예. 구두 계약이라든가 뭐 문자만 주고받고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미처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낸 사람들이 대출을 기존 한도만큼 받지 못해서 만약에 계약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비쌀수록 가계약금 액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많게는 억대의 가계약금을 넣은 사람은 이걸 날려야 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규제가 상당히 고강도의 규제라는 점도 충격을 줬지만 유예 기간이라든가 예고 없이 바로 이렇게 급하게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지금 전세 대출 규모까지 줄였어요. 사회초년생이 받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한도까지 줄이다 보니까 이 주로 청년 서민층이라든가 30대 신혼부부, 고소득이 아닌 30대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한계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규제의 한도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주택 구입을 또는 이 전세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반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또 만기를 30년 이내로 한정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 현장이 혼란스러웠는데요. 또 당황케 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다시 공지 문자를 통해서 긴밀히 소통한다 이렇게 추가 해명을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 여당에서는 좀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스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부처가 주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보고 절차를 밟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번 정책은 대통령실 주도가 아닌 부처 주도였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 뭔가 보고가 없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었던 정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초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어제 관련해서 또 입장문을 하나 올리셨던데. 저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책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 발표의 시기와 내용 그리고 이제 방식까지 전부 다 협의와 조율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타자화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한 일이고 대통령실은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손이 한 일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 정부 대책이 정말 긴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예 기간조차 없어서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는데 대통령실이 정부를 타자화한 이런 모습에 국민들의 혼란이 더더욱 가중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시 더 유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